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시죠. 미래로 가시죠. 미래. 감사합니다. 딥시크가 공개된 다음에 또 한바탕 이제 큰 폭풍이 몰아닥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보안 측면에서 보면은 딥시크를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중국에 있는 서버로 넘어간다. 혹은 그 키보드 이용 행태까지도 그 서버를 그 틱톡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갖고 있는데 네. 딥시크 이용자의 그런 개인정보가 왜 바이트댄스까지 가느냐. 이 논란이 한창 일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딥시크 R1 네. 버전부터 생긴 문제지요. 뭐 인터넷 시대에 네. 우리가 입력하는 정보들은 어느 정도 노출이 됩니다. 네. 우리가 구글 검색 엔진에다가 어떤 걸 치면 김승주라는 사람은 이런 거 관심 많구나. 구글이 제일 먼저 알 거고. 네이버 검색 엔진에 치면 네이버가 알 겁니다.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제일 먼저 알겠죠. 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내가 나의 취향이라든가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대편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딥시크 R1이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모든 서비스는 약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관을 읽어보고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이러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딥시크 R1은 아주 특이하게도 약관에다가 저희는요 사용자 생년월일, 이름,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거 수집하고요. 네.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 패턴 및 리듬 같은 거 이런 거 수집할 수 있고요. 이걸 제3자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약관에 대놓고 써놨습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읽어보고 체크할 수 있는 그거에 있었다는 건데. 체크가 아니고요. 쓰려면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나중에 그 설정을 바꾸는 기능도 없었고요. 네네. 우리가 보통 opt ou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내가 오케이 하면 영원히. 그래서 저도 후회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약관에다가 대놓고 썰 정도면 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져가는 거야? 이게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키보드 입력 패턴 및 리듬이라고 하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괜히 저거 쳐서 내가 비밀번호 치는 것까지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 샀던 거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YS 스트리트, 예. 뭐 Y 스트리트 이렇게 네. 한다. 네. 그러면 한 10사람을 불러놓고 예. Y 스트리트를 키보드로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요 리듬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YS를 먼저 좀 빨리 치고 어떤 사람은 E하고 T 사이를 좀 빨리 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 입력 속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예. 이걸 키보드 입력 패턴 또는 입력 리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와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냐 하면 네. 1990년에 이런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키보드 입력을 분석하면 예. 그 사용자가 1시간 전에 로그인했던 사용자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를 식별해낼 수 있다. 이게 요새는 더 발전해서 예. 키보드 입력 리듬을 분석하면 이 사람이 치매 환자인지 아닌지도 분석해낼 수 있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 입력 패턴이라고 하는 게 예. 굉장히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걸로 뭐 어떻게 하나 싶은데 약간 뭔가 오타 자주 내는 패턴이나 뭐 입력할 때에 물론 이게 압력은 감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속도 리듬 가지고요.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뭐 유주얼 서스펙트 뭐 절름발이가 범인이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다 걸음걸이 보니까 이런 이제 걸로 논란이 증폭된 거죠. 게다가 중국은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이라고 예.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칠해놨는데 공안 또는 국가보안기관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가져와 그러면 갖다 드려야 된다. 그렇죠. 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틱톡이 미국에서 사용 금지를 당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예. 약관을 읽어봐도 좀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면이 있고 게다가 중국은 데이터 보안법이라는 걸 명문화해서 갖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어지면서 상황이 아주 악화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딥시크 측에서는 문제되는 거 수집 안 하겠다. 그러면서 약관을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취약점들도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정보 자체도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의 민간 기업들한테 가져와. 그건 또 여전히 갖다 줘야 남아있는 똑같은 거죠.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중국의 법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여전히 정부 부처들 딥시크 쓰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서서 네네. 아예 우리나라에서 딥시크 앱을 다운받는 걸 차단시켜놨습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너무 나간 조치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건 저 타당하다고 보는데 뭐 지자체별로도 국가 전체에서 온 국민 이거 쓰지 마라. 이거는 조금 통상 마찰 우려도 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PC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PC 다운로드 버전을 쓸 수는 있다고는 합니다만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운받아서 쓰는 거 그게 지금 막힌 상황. 그거는 또 이 딥시크 측에서 어떻게 또 그 보안 우려를 또 해소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같은 논리로 이제 빗대서 보면 챗GPT가 됐든 퍼플렉시티가 됐든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생성형 AI에 우리가 PDF 파일 같은 거 올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서비스가 있는 그 서버가 있는 나라에 넘어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럽이 됐든 미국이 네네네. 됐든. 근데 사실은 이게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려를 사는, 그렇죠. 우려를 갖는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앞에서 일단 말씀하신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원리상으로는 그 데이터가 다 해외로 넘어가는 게 그냥 기본값인 거고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니까요. 걔네가 뭘 어떻게 가져다 네, 쓰는지.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KT하고 손잡고 네네네. 뭐 저 한국적인 AI를 만들어 서비스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를 하나 끼고 같이 공동 개발해서 어떤 좀 안전하고 쓰기 좋은 그런 AI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전략들을 펴는 겁니다. 예전에 그 애플페이 도입 초창기에도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왜 결제 정보를 미국의 서버로 가져가야 하느냐. 네, 네. 그러면 법상으로는 그 결제 정보를 해외로 못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플페이 같은 그 서버도 한국에다 둬라. 뭐 이런 식으로도. 그런 논란이 많았죠. 지금 뭐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제 굴지의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 기업이랑 손잡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금융 서비스 이런 데 개인 정보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인 정보는 국내 한국에. 클라우드 서버에 둡니다. 음. 근데 그 외 정보는 외산 클라우드에다가 정보를 두는 겁니다. 아, 그러면 민감한 금융 정보나 그런 보안 정보는 네네. 국내 서버에. 네. 근데 이게 서버라는 게 사실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광통신을 통해서 태평양 건너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내륙에 있는 통신망으로 가서 어디 경기도 어디 성남에 네. 있느냐. 네네. 이 차이는 사실 영토의 차이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건 영토 안에 있는 건 네. 우리나라 어떤 사법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요. 아하. 그게 해외에 있는 건 뭐 해외에서 서버 운영, 그러니까 뭐 이상한 그림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두잖아요. 네네네네. 우리가 수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무턱대고 가서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하. 거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서 수사 공조가 일어나야 가능한 거거든요. 아마존 웹 서비스도 똑같이 아마존이 관리하는 거지만 그 서버 자체가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그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 어떤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나라의 어떤 동의를 구해야 되느냐, 공조를 요청해야 되는가, 이런 차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국가적으로 민감한 건데 저들이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영장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느 영토에 있느냐, 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서버를 두고 예, 무슨 저 성착취물 같은 거 서비스하는 사람들 보면 예. 굉장히 오랫동안 공조수사해서 잡잖아요. 아, 그래서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 생성형 AI 진짜 정말 이제 대중화돼서 많이들 쓰시는데 여기서 개인정보를 좀 지키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뭐 입력한 데도 다 가고 덜 쓰시는 게 제일 좋죠. 방법이 없는 거네요. 네. 아,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거는 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성형 AI에 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막 넣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아,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기업입니다. 아, 기업이 어떻게 할 거냐. 얼마 전에 이제 삼성은 네. 챗 GPT가 딱 나왔을 때 예. 언론에 보도자를 어떻게 냈냐면 네. 삼성은 챗 GPT를 적극 활용하게 한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거 낼 때 입사 지원서를 챗 GPT를 이용해서 작성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죠. 자기네 파일 같은 게. 삼성전자 내부에서 직원이 네. 문서를 만들 때 챗 GPT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율과 관련한 내부 기밀 정보가 예.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오픈 AI 측에서는 우린 그런 거 수집 안 합니다라고는 했지만 예. 아무튼 찜찜하잖아요. 입력을 해버렸으니까. 아하. 그래서 그 이후로 삼성이 정책을 바꿨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테니까 삼성은 다 이걸 쓰십시오.
그래서 삼성 SDS가 나서서 삼성 전 계열사가 쓸 수 있는 그런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어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같이 이렇게 기술력이 좀 있고 이런 데는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데는 못하죠. 독자 AI를 구축해서 쓰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보안업체들이 이렇게 필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놨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조금 이상한 단어들이 들어오면 전부 다 그걸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주식 투자하는 HTS 그 접근 못하게 막 이렇게 막듯이 네. 어떤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네, 국내 이거는 보안업체들이 잠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솔루션을 내놔서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이제 외산 솔루션을 쓰시면서도 조금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이거 요약해줘라고 하면서 PDF 파일을 챗GPT한테 올렸는데 잠깐 이 안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네. 네. 멈춰. 이렇게 브레이크 한번 잡아주는 거네요. 기존에 있던 그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이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AI에 맞게끔 개량한 겁니다. 또 하나가 요즘에 그 세계 각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엄청나게 만들고 이제 상용화까지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은 자동차 생산 라인에도 투입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결국은 이것도 AI 같은 기술이 들어갈 거고 또 통신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네. 명령을 주고받아야 네네네. 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그런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놓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요. 벌써 뭐 로봇 해킹 뭐 이런 것들은 연구 많이 됐고요. 막 대회도 여나요? 대회도 열죠. 지금 자동차 해킹이 가능하다. 예, 자율주행차. 뭐 그거는 논문으로 나온 건 2010년에 UC 샌디에고 대학 연구팀이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실제 상용차 공장에서 출시된 상용차를 네. 원격에서 해킹해서 방송에 내보낸 건 2015년에 내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핵잠수함이 해킹될 수 있다. 그건 영국에서 이미 보고서 나왔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위성 해킹 대회도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해커가 정부 위성을 해킹해서 네. 내가 원하는 지역 사진 촬영을 해서 그걸 내 컴퓨터로 전송받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개인 디카처럼. 네네. 그래서 그런 뭐 해킹 이런 것들은 계속 분석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일단은 하나하나 좀 한번 따져볼게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당연히 해킹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 이제 나중에 각 가정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났더니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식칼 들고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또 물론 그만큼 보안의 기술도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가능성이라는 건 심지어 뭐 핵잠수함도 해킹할 수 있다는데 로봇 하나 해킹 못하겠나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출시가 되면 좋겠으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보안 기술이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좀 엉성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해킹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서 업체들이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완성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고 뚫고 맞고 그렇죠. 뚫고. 그럼 이제 해커들은 조금 더 쉬운 다른 걸 찾아가죠. 지갑 털어야겠다 이렇게. 코인 지갑이나 털자 이러고. 그래서 지금 위성 해킹 이런 게 지금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예. 위성을 띄우는 데 집중했지 위성의 보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때부터거든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올렸죠. 우리 스타링크가 해킹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 도와달라. 뭐 이러면서 저거 해킹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막 연구들을 하는 거죠. 하기사 그걸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통신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스타링크만 끊어버리면 게임 끝나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해킹해서 문을 열고 또 왜 그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이 대시보드에 있는 거 모니터 그런 거 해킹하는 거는 이미 뭐 국내에서도 많이 됐고요.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유럽은 UN 유럽 경제위원회라는 데서 아예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2022년부터 EU 지역에 수입되는 모든 차량은 해킹에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입을 불허한다. 그래서 이미 그 제도는 가동되고 있고요. 이게 완성차뿐만이 아니고 차 안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부품까지도 전부 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기사 잘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독일의 투브라는 회사에서 레벨 3 보안 인증을 받았다. 뭐 LG가 전장 부품에 대해서 뭐 레벨 몇 짜리 인증을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대돼서 지금 방산업체들도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납품할 때 그 검수 단계에서
해킹에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이 2015년부터 그 제도를 운영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미국이 2019년 말, 2020년 초반에 들었으면서 미국의 무기 체계를 사갔거나 네. 아니면 미국과 연합작전을 하는 모든 나라들은 미국처럼 검수 단계에서 해킹의 안전한지를 반드시 평가하고 인증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작전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미국에서 사간 무기체계 운용을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무기체계가 아무리 잘 운용된다 하더라도 동맹국의 시스템이 뚫리면 네트워크를 타고 올라와서 미국 본토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 4월에 KRMF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RMF는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의 줄임말이고요. 네. 이 제도에 따라서 방산업체가 생산한 모든 무기체계나 정보 시스템은 해킹에 안전한지를 인증받아야 됩니다. 이건 진짜 그 방산 무기 체계가 뚫려버리는 거는 진짜 차원이 다른 일이니까. 영화에서나 보던 막 그런.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망은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을 거고. 네. 그런데 그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하드웨어가 있는 공간에 누가 실제로 침투를 해서 거기다가 뭐 꽂아서 해버리는 거는 또 별개의 이야기고 그렇죠. 영화 보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는 뭐 그 안에 직원을 포섭시켜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네. 사람이 제일 무섭네. 로봇 무서운 거, 뭐 AI 무서운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 되게 딴 나라 얘기인 줄 아세요. 아이 뭐 나는 그런 거 중요한 시스템 안 만져요. 뭐 예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CIA 출신 그 NSA CIA의 내부 자료를 폭로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폭로한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서 모은 정보들을 NSA에 제공하고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프리즘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회사의 내부 직원을 포섭하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뭐 악성 코드도 설치하고 정보도 빼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으니까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분 자제분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조사해요. 그래서 추방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미끼로 네 자식들을 추방시키겠다.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벌벌 떨면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민간 기업의 어떤 브레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중국이 하는 일이나 미국이 하는 일이나 뭐 옛날 소련이 하는 일이나 뭐 네 편 내 편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미국도 그것들을 했을 때 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실제 그런 관련 법들이 있었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네, 그 논란이 있을 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영장을 갖고 왔고 그래서 법대로 우리 한 건데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었죠. 그러자 미국 시민들이 아무리 법대로 했다지만 너희들은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줘서 지금의 너희들이 있는 건데 이럴 거야? 그럼 우리 불매운동한다? 그러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그러면 보안 수준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영장 집행을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그게 이제 종단간 암호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보 당국에서 뭐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영장에 따라서 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정보 당국이 풀지는 못하게 주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뭐 메신저 갖고 보내는 내용이 회사 서버에서는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꿔놨냐 하면 그게 전부 다 암호화돼서 보관됩니다. 그래서 영장을 갖고 와도 저희는 암호화된 것만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암호된 걸 그냥 주는 거예요. 푸는 건 경찰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거. 옆에 야, 좀 풀어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도 못 풀어.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쓰는 가장 좋은 암호 기술을 저희가 썼기 때문에 저희도 못 풉니다. 근데 또 각 나라에서는 그게 또 정보 보안상 국익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갈 때는 약간 보안 수준을 낮추잖아요. 기업들이요? 중국 정부가 낮추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뭐 중국 땅에서 너네 장사 못해 뭐 이러니까. 네네.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 미국 기업이 중국 들어갈 때랑 우리나라 들어올 때랑 좀 다릅니다. 그래요? 네. 중국은 뭐 워낙 강하게 달라고. 압박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달라고 해도 애플 잘 안 주잖아요. 안 주죠. 구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차 해킹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도처에 다 있는 거고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건 자율주행차가 됐건 핵잠수함이 됐건 스타링크가 됐건 다 마찬가지네요.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안 기술도 그
원초적인 그 기술 수준에 맞춰서 같이 또 발전을 해야 하는 거고요.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